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단! 오늘도 대장동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유동규는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하는 언론은 딱 두 군데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유동규가 입벌구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의 변호인이 유동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2013년에서 14년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1년에 몇 차례나 직접 보고를 했나? 여기에 유동규는 필요하면 자주 갔을 수도 있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어떨 때는 한 달에 1번 정도. 그러자 정진상 변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법정에서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건 꺼린다. 세세한 내용을 물어봐서 안 들어가려고 한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증인은 검찰 조사 때 주로 피고인 정진상에게 보고했고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한 건 1년에 2-3번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라고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는 검찰에서는 이재명에게 직보한 것은 1년에 2-3번에 불과했다고 답했으면서 직전 법정에서도 직보를 잘 안 한다, 꺼린다라고 말했으면서 오늘 법정에서는 일주일에 3번을 할 정도로 자주 했다고 우리는 남다른 관계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이어서 정진상 변호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에게 성남 제1공단 부지 공원화만 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했다더라 라고 진술했다. 실제 이 대표와 이와 같은 대화를 했었느냐? 정 씨에게, 그러니까 정진상에게 들은 말이고 이 대표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오늘 처음 하는 진술인 것 같다 라는 반응을 보였고 유동규는 남욱이 한 얘기를 제가 평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대목의 전후 맥락을 풀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2013년 4월 남욱이 유동규와 만나봤더니 유동규가 이런 말을 하더라 라며 정영학한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포장해 갖고 시장님한테 던져주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시장님도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거 진짜 너하고 나하고만 알아야 된다.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해결돼. 나는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이재명이 나한테 얘기하더라 라고 유동규가 2013년도에 말했던 것을 남욱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가 있는데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느냐 라고 오늘 법정에서 변호인이 재차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동규는 정진상에게 들었던 말이다 라고 답했던 겁니다. 자, 5월 9일 법정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정진상 변호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시 증인은 대장동에서 1,000억 원만 만들면 남욱 등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 여기에 유동규는 이재명 씨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시장실에 앉아 둘이 그림까지 그려가며. 자, 이재명이 나하고 함께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다 라고 5월 9일 재판에서 얘기를 했으면서 5월 16일 재판에서는 그것은 정진상에게 들었던 말이었고 이재명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 얘기를 한참 동안 떠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늘에 맹세코 말하겠다. 나는 이재명과 머리를 맞대고 1공단 면적을 그림을 그려가며 논의했다. 명확한 것은 나와 이재명 둘이 있을 때 얘기했다. 그러니까 정진상한테 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이재명한테 직접 들었다고 구라치면서 그 구라를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머리를 맞대면서 하늘에 맹세까지 했던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라를 치는구나 라는 것을 들켜버렸어. 그러자 재판부가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죠. 오늘 처음 하는 진술인 것 같다. 여기에 대한 질문답이 이루어진 게 처음이 아닌데 오늘 너의 말은 처음이야 라는 거죠. 재판부도 이런 놈은 처음이야 라고 하는 거를 점잖게 표현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외에도 유동규는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남욱의 스파이로 꽂았던 그 정민영과 김민거를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했습니다. 자, 정진상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정민영과 김민걸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사전에 성남시에 보고한 사실이 있나? 미리 보고를 안 하면 새로운 추천자를 받아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미리 알렸을 가능성이 크고 정진상과 이력서를 놓고 논의했던 게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유동규는 정진상과 짜고 공사 내부에 스파이를 심어놨다고 진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진상 변호인이 과거에 유동규의 검찰 조서를 제시했던 겁니다. 거기에는 검찰이
김민걸, 정민용을 채용하기 전에 정진상에게 보고했냐라고 물었고, 유동규는 직제 개편 관련해서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채용 전에는 보고하지 않았고 채용 후에 보고했다고 답한 사실이 적혀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는 검찰에서는 채용하고 나서 성남시에 보고했었다고 답했으면서 오늘 법정에서는 채용하기 전에 성남시와 논의했었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런 증거를 들이밀자 유동규는 이렇게 답합니다. 보고한 기억이 잘못된 것 같다. 검사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기억이 잘못돼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 그러자 정진상 변호인이 피신 조서에서 김민걸 등을 채용하기 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던 거는 검찰 진술이 잘못된 것이냐? 라고 다시 한번 묻자 기억의 착오라고 말하고 싶다. 자, 유동규는 최근 법정에서 계속 말이 바뀌고 회피하고 논리적 모순이 발견되고 있는데 오늘은 아예 구라를 칠 땐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잘 친다. 입벌구다 라는 것에 쐐기를 박아버린 겁니다. 이런 입벌구를 두고 왜 재판을 이어가는 겁니까? 미국 같았으면 바로 공소 기각입니다. 뭐 이런 거지 같은 증인을 핵심 증인이라고 내세우고 말이야. 검찰에게 화를 내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 오늘 재판을 보도하는 언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뉴스토마토와 한국일보 정도였습니다. 직전 재판까지만 해도 재판 내용을 일부 전하긴 했지만 쥐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따서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하지도 않습니다. 쥐들이 봐도 끝났다 이거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밖으로는 검찰과 언론이라는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고 안으로는 수박들이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외우, 내환의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이재명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윤석열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기에 간호협회는 준법 투쟁을 내세우면서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파업 대신에 법 테두리 내에서 단체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저항의 방식은 1인 1정당 가입 캠페인과 면허증 반납 운동입니다. 간호협회가 총선 기획단을 꾸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0만 간호사들을 민주당원으로 가입하게 만들어서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법으로 뒤통수 친 국힘 의원들을 단죄하고야 말겠다. 즉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내놓으셨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저항의 방식이 바로 PA 간호사들의 면허증 반납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PA 간호사는 전체 1만 명 정도로 외과, 흉부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 수술실에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 중 일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입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죠. 여기에 PA 간호사가 면허증을 반납한다면 더 이상 그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의사들과 병원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자, 처음에는 그 불법 의료 행위가 절제나 봉합 정도였는데 지금은 난이도가 높은 행위를 의사 대신 이 PA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사 수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에서 병원 측은 PA 간호사를 많이 뽑아서 그 공백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종합병원에서는 PA 간호사가 없을 경우에는 수술이 되지 않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PA 간호사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특정 의료행위에 있어서 PA가 의사보다 더 숙련되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혹시 사고라도 나면 PA 간호사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PA 간호사 입장에서 보면 업무 강도는 엄청나게 센데 그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혹시 사고가 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가지면서 언제 꼬리 자르기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신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없으니까. 여기에 간호법은 그 PA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처우 개선을 강제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이 진짜 현실화가 된다면 의사들 입장에선 난리가 나는 겁니다. PA가 없으면 수술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 PA 업무 범위가 법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돈도 많이 줘야 되지만 무엇보다 PA들이 해왔던 숙련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의료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지경이다. 의료사고가 난다고 해도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PA 간호사가 없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난리를 쳤던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운운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짜 속셈은 자신들의 무능을 드러내기가 싫은 겁니다.
자신들이 책임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이 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자마자 복지부 장관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바로 PA 간호사들이었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PA 간호사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59만 명의 일반 간호사에게는 물을 먹이는 대신에 1만 명의 PA 간호사들에게 당근을 주겠다고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겁니다. 야비합니다. 그래서 간호법 거부권 국면에서 키를 주고 있는 건 바로 PA 간호사들입니다. 그들이 자신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에 혹해서 그 단일 대우에 빠진다면 간호계 전체의 저항은 큰 동력을 잃게 되고 간호법 제정은 더욱 요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이기심이 오늘의 기형적인 의료 현장을 만들었다. 여기에 윤석열은 나만 아니면 되잖아 라며 그 PA 간호사들의 이기심을 추동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PA 간호사들이 윤석열의 이 얕은 술수에 넘어갈 것인가? 이것이 지금의 간호법 전국을 관통하는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간호사분들은 민주당 당원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전략이고 단기적으로는 아시는 PA 간호사들에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간호법이라고. 그런데 간호협회장 그 사람을 보니까 한숨만 나옵니다. 괜히 실신하는 척이나 하고 기본적으로 이직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우리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다. 다 연결돼 있는데 나만 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꼴이 애처롭습니다. 마치겠습니다.